자, 이제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거는 앞장에서 조직 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됐다. 그죠? 조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되는 조직 문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조직 문화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직면한 문제들이 조직 문화가 상당히 부재하거든요. 조직 문화를 제대로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런 조직 문화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공유된 인식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그리고 뭐 다수의 CEO들한테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자꾸 이야기를 해도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많이 해요. 정말 보이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회사에 취업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몸담고 있는 조직의 조직 문화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학교 어떤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교의 조직 문화는 어떤가? 조직 문화가 과연 있는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직행동 연구 흐름을 보면, 자, 정리 한번 해보면, 개인 수준의 연구에서 이제 조직 차원으로 왔고, 이게 다시 팀은 그룹의 특수한 형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룹 형태로 이제 이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동기부여에 관한 연구, 여기는 문화, 그냥 문화가 아니고 조직 문화. 이거 우리 챕터 6에서 공부할 거고요. 이거 챕터 2에서, 이 팀은 챕터 7에서 공부할 거예요. 주로 지금 이제 이 부분 하려고 해요. 앞전에서 조직까지 얘기했고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우리 13페이지하고 우리 14페이지를 좀 같이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시고 핸드아웃을 보시는 것도 좋고요. 더 좋은 방법은 핸드아웃을 수업 전에 살짝 한 번만 보시고, 적어도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제가 설명하기 전에 해당 핸드아웃을 살짝 한 번 보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요거 좀 얘기할게요. 팀이 왜 중요해졌는지, 팀에 대한 얘기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1997년 12월에 이제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적어서 미국이나 뭐 기타 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빌린 돈 달라고 했을 때는 갚을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떨어진 거죠. 현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옛날 얘기들 좀 해보면 97년 말이면은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귀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생들도 많이 보고, 저도 이제 고학년이 돼서 선배들 취업 상황도 보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IMF 이전에는 취업이 상당히 잘 됐어요. 그야말로 학교에 막 대기업 추천 원서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학과장님이 도장 딱딱 찍어주면 취업을 했을 정도로. 지금같이 뭐 직무적 성검사 같은 거 공부 안 하고도 취업이 가능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중반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승진도 많이 되고. 근데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가 됐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죠? 우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랑 다른 경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죠. 97년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체질이 좀 바뀌어요. 자, 구조조정을 한다. 결과적으로는 말이 구조조정이면 스트럭처를 갖다가 리엔지니어링 하는 건데,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인력 감축이에요. 말도 사실은 웃겨. 왜 구조조정이라? 구조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조직 구조를 개편한다던가, 그죠? 근데 조직 구조도 물론 개편하겠지만 핵심은 인력 감축이라고요. 어떤 식으로 있었냐면, IMF 이전에는 대부분 부서 형태가 지금 14페이지로 먼초하게 생겼네요. 14페이지.
부서 형태를 보면 과부제예요. 과부제. 네. 그러니까 부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마케팅부 그러면 마케팅부 그러면 이 마케팅부 밑에 예를 들면 뭐 리서치 과가 존재하고 과 그 다음에 여기 뭐 영업관리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광고 관련 뭐 홍보 관련 과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와 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과부제. 그래서 여기 부장이 짱이고 이 부서의 장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과장들이 이를 각각의 리서치나 영업관리나 광고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거고 이 과장 밑에는 대리들이 존재하고요. 이 대리 밑에는 사원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과가 보통 한 부서에 한 4-5개 정도 그래서 뭐 인원이 꼭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50명 정도 됐다고요. 그러니까 취업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중반에 뭐 현대, 삼성, LG, SK 이런 데서 한 10,000명씩 이상씩 뽑았을걸요. 4만 명 이상씩. 그건 뭐 다른 기업 다 합치면 30대 기업 합치면 거의 한 10만 명 이상 뽑았을 거예요. 취업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아예 뽑질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부서 형태를 갖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선배 같은 경우 어떤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입사 취소가 막 오고 그랬어요. 기업이 어려우니까. 왜냐면 인건비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취업하면. 인력들을 막 줄이느라고. 그래서 이 부서 형태가 이런 피라미드 모형이잖아요. 부장, 과장, 대리, 사원. 그죠? 여기를 다 잘라내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뭐만 남아요? 여기만 남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98년, 99년까지도 회사에서 사람을 아예 안 뽑은 경우도 있어요. 한 2000년 조금 넘어서 사람들을 조금씩 뽑기 시작했죠. 근데 요새가 취업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너무 어려울걸요. 제가 봐도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물론 이제 대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대학 수업 못 드는 것도 안타깝긴 한데 취업을 못하니 취업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거 빨리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건 봅시다. 부서 형태가 이런 과부제였는데 구조조정의 미명하에 많은 인력이 감축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과부제 조금 더 볼까요? 이런 과부제에서는 과장과 부장의 권한이 막강해요. 대부분 필요한 의사결정. 특히 부장 같은 경우 각 과장들이 똑똑하고 일을 잘하면 상당히 일하기 편하죠. 그리고 이렇게 수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일이 잘못되는 경우 과장들을 강하게 질책하면 이 과장은 또 다시 대리들한테, 대리는 사원들한테 거의 군대와 같은 수직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부서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조직 전체의 모습 또한 위계가 강조되는 부서 형태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의사결정의 권한을 누가 갖고 있어요? 과장과 부장. 그죠? 그리고 수직적 의사소통 잘 될까요? 저 밑에 있는 사원은 부장님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생겼고 IMF를 빌미로 말미암아 부서 모습이 아까 제가 지워졌는데 이런 모습으로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돼요. 팀장이라는 부서장이 생기고 팀 형태로 팀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의미 자체가 야, 너 무슨 팀에 있어? 그러면 팀이 막 50명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한 10명 정도?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팀제를 실시하고 있고 많은 조직에서 90년대 후반 이후로 그리고 실제 팀의 인원수를 보면은 대부분 10명 안팎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부제에 비해서 아까 과부제 대략 한 50명이라고 잡고 지금 팀원 구성원들을 한 10명이라고 잡으면 거의 5분의 1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력 감축이 된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유 인력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이 팀원들이 이제
적은 경우 6명, 5명이죠. 2명이 예를 들면 휴가를 갔다. 그러면 3명이 이 2명의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 일의 성격이 달라서, 다시 얘기하면 직무가 달라서 이 두 사람의 일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휴가를 못 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과부제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광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에서 영업관리 업무 몰라도 되는데, 팀제 같은 경우에는 과가 없고, 그죠? 일이 그냥 하는 일이 자기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 내에서 존재했던 과가 없어지면서 유능한 사람은 A라는 직무를 또 수행하고 B라는 직무도 수행하고 C라는 직무도 수행하고, 유능한 사람들한테 일이 자꾸 몰리게 되는 경향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인사 시스템도 바뀌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을 비교해보면, 시니어리티 베이스드 시스템, 어빌러티, HRM스럽긴 하지만 이야기해야겠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시니어리티 베이스드 시스템은 우리말로 연공주의라고 그래요. 연공주의. 그 다음에 이건 능력주의라고 하는데, 이 과부제에서 팀제로 바뀌게 된 거, 다시 얘기하면 수직적 부서 형태에서, 지금 14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수직적 부서 형태에서 수평적 부서 형태로의 이행은, 변화는 연공주의가 능력주의로 가는 거하고 상당히 일치해요. 이 연공주의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그 구성원이 갖고 있는 학력, 그 다음에 그 조직에서의 근속 연수, 연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에 속하는 특징이라고 해서 우리가 속인적 요소라고 하거든요. 이 속인적 요소가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어요. SBS에서는. 근데 과부제 같은 경우는 부서 형태가 크고, 그죠? 연공이 되면 부장으로 승진을 하고, 그죠? 부장 됐다가 뭐 상무 달고,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회사 규모가 커지니까. 그리고 뭐 부서가 포화 상태가 되면 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마련돼서 또 조직이 개편되고 또 인원이 필요하고. 근데 지금은 인력 수급이 그렇게 과거처럼 원활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잘 뽑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이러는 거니까. 능력주의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부장이 되고 그랬는데, 부서의 장으로서 부장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능력 좋은 사람이 팀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ABS에서는. 그러면서 여기서는 성과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중요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호봉 같은 게 중요시 되고 있고, 우리 군대 갔다 온 친구들 호봉이라는 개념 아시죠? 뭐 상병 4호봉과 병장 2호봉은 급여 차이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근무 연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래 근무한 사람이 일 더 잘할 거야. 그러니까 월급 더 많이 줘야지. 능력주의는 안 그래요. 성과가 중요시 돼. 학력이 뭐가 중요해? 일만 잘하면 됐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공주의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화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잘 맞죠.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니까 나이 따지고 선배 따지고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시 하잖아요. 물론 뭐 선배를 따지는 거는 뭐 일제시대 때 더 강조된 것도 있긴 하지만, 능력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많은 기업에서 능력주의가 도입되고 있다고요. 그죠?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일 잘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일 못하는 사람은 자꾸 도태가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능력주의 때문에 취업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죠? 자, 조금 더 보면 팀제 같은 경우 아까 그림 지웠는데, 팀장이 있고 여기 팀원들이 이렇게 있고요. 일단 인원이 한 5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팀원들끼리 같이 앉아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팀원 2가
팀원들한테 나 발표할 때 지금 PPT 만들고 있는데 잘 못 만들겠어. 좀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PPT는 내가 조금 하는데 가르쳐 줄게. 막 이야기를 하고 팀원 1이 가지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를 또 팀원 2가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식들이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공유된다는 거죠. 팀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빈번해지니까. 그래서 이 팀제가 되면서 실제로 조직 내에 많은 지식이 쌓여 있어요. 저도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요. 컨설팅 회사도 이런 뭐 팀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컨설팅하는 이론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저랑 같이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몇 명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이 많고 관련 이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지식이 쌓여요. 예를 들면 뭐 제가 급여 체계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한다 그러면 급여 체계에 관한 것들을 자료들을 많이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랑 다른 분들이 조사를 한 것들이 서로 막 믹스가 되면서 새로운 지식들이 막 쌓이고 종합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됐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말에 가면 일본의 노나카라는 사람이 이걸 강조해요. 날리지 매니지먼트, 지식 경영이라는 거. 조직 내에 발생하는 지식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뭐 암묵지니 형식지니 뭐 태식 날리지니 엑스플리식 날리지니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날리지 컨버전, 지식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요거는 조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도 자율과제로 일단 여러분들 뭐 암묵지나 형식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요. 이런 게 어떻게 전환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팀제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 표 14페이지 한번 표를 볼게요. 과부제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라는 말이 좋은 게 없고 그냥 자기가 속한 과에서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 반면에 팀제 같은 경우에는 과가 없으니까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상당히 역동적이고 유연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직권화. 팀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모든 일 처리를 일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 못하니까 팀원들한테 의사결정 권한을 주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죠? 권한 위임, 임파워먼트라고 해요. 임파워먼트. 이 파워를 씹어준다. 부하 직원들한테. 반면에 과부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과장이나 부장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집권화라고 해서 센트럴리제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디센트럴리제이션, 권한 이임을 하는 경우. 요번에 재고 구매 관련해서 팀원 네가 한번 맡아서 해볼래? 부장이 없으니까 유능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팀제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벤져스 같은 경우, 그죠?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 일당 100이잖아요. 그런 느낌. 과부제 같은 경우에는 어벤져스들도 있지만 직무 수행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구성원들도 많이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많이 속가내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취업하셔도요,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공부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취업이 중요해지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떨까 이거. 취업 못하면 어떨까? 그렇죠. 근데 모든 과정은 지나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취업은 다 하실 거예요. 근데 또 취업해가지고 일하다 보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야, 취업할 때는 취업이 다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또 어려운 고민들이 많구나. 그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연속의 이제 문제의 연속이죠, 인생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과정이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대충 할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계절학기 수업 듣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들을 때 여러분들이 과정이 충실해지고 과정이 충실해질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라 그럴까 상당히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자, 그래서 팀제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디센트럴리제이션이 일어났다. 인파워먼트를 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조직 같은 경우, 수직적인 조직 같은 경우 일하는 방법이 틀에 박혀 있어요. 상당히 공식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관공서 같은 경우, 공공조직이나 보면 문서 같은 경우도 포맷이 다 있거든요. 글자체도 정해져 있고. 근데 요새 저도 뭐 컨설팅을 해보고 그러면 새로운 기업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팀제로 구성되어 있는 부서 형태를 보면 폰트 같은 경우도 새로운 타입의 폰트를 많이 쓰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과부제 같은 경우에는 지시지향을 한다. 부장이 과장에게, 과장이 대리에게. 그 다음에 수평적인 어떤 부서에서는 부서원들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멤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 명 빠지고 참여 안 하게 되면 이 팀이 잘 운행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는 많은 조직들이 이제 팀제를 표방하고 있고, 정리를 하게 되면 팀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능력주의다. 어빌러티 베이스드 시스템이다. 시니어리티 베이스드 시스템에서 어빌러티 베이스드 시스템으로 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성과에 대한 이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성과, 이 비중을 높이는 게 좋을 것인가 또는 낮추는 게 좋을 것인가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성과급 높이는 게 좋을까요? 낮추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또 기회 되는 대로 제가 이야기가 나오면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는 그렇게 정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직적인 형태의 부서 형태인 과부제와 수평적인 부서 형태 팀제를 비교하는 것들. 자, 13페이지 다시 와서 앞으로 와서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다 말았는데 조직 구성원들이 감소한다. 97년도 후반에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일어난다.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많은 인력들이 조직에서 나가게 된다. 조직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유지를 한다. 어떤 얘기냐면 일본 기업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고 놀랜대요. 자기네 부서에서는 20명이 일할 걸 한국에서는 5명이 일하고 있다고. 근데 기업들도 이런 말을 하기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20명이 일을 수행하면서 이제 회사가 조직이 운영이 되고 만약에 5명으로 줄였다고 해봐요.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돌아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크거든요.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어찌 보면 IMF 위기를 대응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떠한 면에서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근로자들이 힘들게 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어찌됐건 구조조정이 되면서 회사에 인원들,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대폭 줄어드니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잘하려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중요해진다. 그죠? 그래서 자연히 연공주의에서 능력주의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시니어리티 베이스드 시스템과 어빌러티 베이스드 시스템을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중요시 된다고 하는 거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아까 성과급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거 늘 얘기하죠. 업적과 역량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능력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중요시되고 성과가 상당히 의미를 차지하니까 적은 수의 인원으로 부서 형태가 꾸려지는데 그것이 바로 과를 없앤 팀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연구의 흐름을 보면 이 팀 유효성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팀 유효성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1960년대부터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도 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오고 있죠. 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챕터 7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팀 유효성이라고 하면 팀이 낼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이냐, 그죠? 큰 이슈만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재무적 성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느냐.
두 번째는 태도.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애티튜드는 어떠냐? 자기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태도는 어떠니? 예를 들면 조직에 대한 태도는 어떠니? 그리고 구성원들의 행동은 어떠니? 물론 태도와 행동이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지만요. 결근이 어떠니? 그 다음에 지각이 어떠니? 근무 태도는 어떠니? 이런 것들. 팀 유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 태도,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조직행동 연구를 보면 자, 거기 우리 7페이지 다시 앞으로 넘어올까요? 7페이지 보면 조직행동 연구 관점을 보면 초기에 뭐가 나와요? 우리 공부한 대로 테일러의 시대라는 게 나오네요. 테일러의 일어. 테일러의 시대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인간을 보는 관점이 뭐였다? 합리적인 관점이었다. 그 반대에 있는 입장은 호선 연구. 호선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존재라는 걸 알았고 이런 특징 때문에 개개인의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존재니까 욕구를 가지고 있다. 심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동기부여 혹은 리더십과 같은 연구들이 쭉 이어져 왔고 80년대 가면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를 우리 카메론과 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90년대 후반에는 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팀 유효성에 관한 것. 그러니까 대표적인 학자가 코엔 베일리, 자코로 같은 학자가 있는데 이런 학자 이름들은 모르셔도 되고요. 팀의 유효성, 팀이 어떻게 하면 더 유해해질까? 성과가 높아질까? 태도가 높아질까? 태도가 바람직해질까?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장을 이렇게 마치는데요. 1장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 앞으로 8장까지, 아니 9장까지 쭉 공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개괄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